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8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한 영향으로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경제 지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미국의 6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9.7을 기록해가지고 전월에 102.5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로 예상이 되었던 104도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대 지수라고 해가지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지 요걸 보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이 80이거든요. 위면 경기가 좋고 이 아래쪽이면은 침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데 저번 달 71.5로 침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79.3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부 다 확실하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괜찮아지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도 함께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국의 경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구재가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TV나 자동차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수주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지금 3개월 연속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고금리 거기에다가 7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와 올해 연말까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의 판매가 12.2%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그 피크 있죠. 22년 2월. 이때 이후에 최대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지하게 이거는 저는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이 금리 때문에 허덕이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소매금리도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여기에 대응해서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한 번 더 올라가면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뭐 전세 만기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야, 한국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나, 거래가 이제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미국은 일단 전세가 없다는 부분은 뭐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긴 하지만 금리의 부담은 똑같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건 그만큼 미국이 잘 사는 국가고 시장 사람들이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임금 인플레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 가격보다 임금 올라가는 요게 좀 커지다 보니까 집을 사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 지금 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국과 미국의 좀 다른 점은 감안하시고 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사야겠다 싶으시면 그때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 내용은 그냥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르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지 올바르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만큼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에서 사는 저는 상당히 미국이 부럽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렇지만 이런 미국 역시도 내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해 이제 보여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유럽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금리 인상을 늦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 일정이 오는 28일 그리고 29일 이때 예정되어 있는 파월 페드 의장의 유럽 포럼 참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28일 날 정책 토론에 나설 예정이고 29일에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금융 안정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스페인의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다른 은행의 총재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향후에 우리의 방향성의 지표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감안하며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일정이 끝나는 30일 날
뭐가 발표된다? 페드가 굉장히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5월달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연타로 딱딱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분기 미국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우린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페드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23.1%고요. 25bp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76.9%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확정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일단 시장에는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7월 달 금리보다 이 다음 넥스트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67.7달러로 마이너스 2.4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다른 부분이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과 유럽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만 좋냐? 아니죠. 일본 역시도 지금 니케이 지수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아시아의 강진이 다시 아시아의 약진이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한국도 끼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랬을 때 한국이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핵심은 뭐죠?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기차 같은 첨단 사업이다. 그랬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쟁자들을 앞서가기 위해서 투자를 앞당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장비 업체들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금 OLED 쪽으로 완벽하게 돌아서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죠. 그러면 OLED 소재부터 해가지고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품, 소재, 장비 싹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충전 이 시스템에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충전기 뭐 등등 부품들 한번 쭉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국의 원전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대형 원전에 대한 수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루마니아 삼중 수소 제거 설비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판매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다음 넥스트가 기대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올라가고 있다. 하나씩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는 정말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델타의 분기 연간 순이익이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이제 호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조트, 뭐 카지노, 면세점 등등등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도 비슷한 테마로서 엮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C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쪽도 빠지지 말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특히나 요즘에 엔저 때문에 일본 여행 정말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적 많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거 괜찮아 보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훑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진짜 공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들 어떤 내용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수급이 어제까지 또 좋다가 오늘 수급이 조금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이 횡보하는 이러한 추세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380메가와트급의 초대형 가스 터빈을 첫 번째로 수주했다라고 하는데 액수는 얼마다? 2,800억. 그런데 최근에 뭐 한화나 이런 데에서 수소랑 혼수한 것들 어느 정도 실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두산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의 이러한 수주가 갔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가스 터빈 관련해가지고 이 한화가 한 거는요. 특정 부품을 통해 가지고 수소와 이 가스를 혼수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인 거고요. 그냥 전체적인 터빈으로 봤을 때에는 한국에서는 거의 두산만 유일하다시피 상용화를 맞춰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로 보더라도 열 손가락이 안 됩니다. 상용화가 성공한 기업이.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여섯 번째 성공한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관련 일감이 있으면 두산이 계속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기술 장벽을 확보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가 앞으로도 치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스 관련된 수소 관련된 생태계가 커지게 된다면 이 관련 터빈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주 물량이 한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요것도 기대감 가지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대기업들 이 수소 플랜트 다시 수소 액화 플랜트 막 짓고 하는 것들 전부 이제 긍정적으로 연결될 가능성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쓸 데가 없거든요. 수소차 아니면 수소 발전인데 근데 발전에는 뭐 가스터빈도 있을 거고 연료전지도 있을 건데 근데 요것 같은 경우에도 두산의 자회사인 퓨얼셀이 만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제가 알기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흑자내고 있고 뭐가 됐든 이런 흐름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두산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의 가치가 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처리 설비 이런 거 한국에서 계속해서 수주를 따오고 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 간접이든 직접적이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두산 같은 경우에는 공들이고 있는 부분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메인은 차트죠. 결국 이렇게 좋은 거 나오더라도 당장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할 테니까 자, 그랬을 때 수급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뭐 솔직하게 이걸 보면은 특별하게 걱정을 하거나 할 거는 아직까지 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제까지도 매수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차익 실현이 한번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전에 보면은 그 이상의 매수가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물량은 개인들은 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주워 담는 이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 이거 앞만 보더라도 올라가기 전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로 우리 괜찮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이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된다면은 약간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장 끝나고 종가 보시면서 외국인 수급을 딱 봤는데 마이너스 나오고 그리고 내일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현재 21선인데 약간 더 조정이 나와가지고 그 아래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플러스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걱정할 필요 없겠다.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보더라도 이 수급 때문에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보다도 저는 외국인, 계속 말씀드리죠. 이 두산은 외국인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보자면 가장 좋은 건 역시나 21선이죠.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것도 몇 번이고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최근 몇 달 동안 볼린저 상단을 찍고 올라갔더라도 21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갔습니다. 이거를 딱 4번 나왔는데 21선 이렇게 하는 4번 모두 끝까지 빠지는 이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지금은
수급이 나오니까 안심하면서 볼 수 있지만 수급까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올라오곤 있다라고 해도 이 볼린저 하단까지 빠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 아래 지지라인과 겹쳐가지고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됐든 추가적으로 빠지는 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니까 웬만하면 21선 위에서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길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이 아래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땐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현재 11선과 481선이 겹쳤죠. 그런 만큼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만 원부터 본격적인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주춤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매물이 그 위에 탁탁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그냥 한 2%, 3% 올라갔다가 막 한 2% 떨어지고 막 3%, 4% 올라갔다가 또 한 3% 떨어지고 이걸 반복해가지고 2만 원을 다시 2만 2천 원을 돌파할 때까지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수급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소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를 위해선 우리가 얼만큼 많이 버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매물 가장 많이 쌓여있는 마지막 단, 이 2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위에가 요만큼 비어있으니까 24,000원 조금 아래까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000원 여기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수화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만큼 두터운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고생하는 것보다 시간은 덜 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흐름도 좋겠다. 여기도 수화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이건 뭐 나중에 얘기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뉴스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나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기는 보는데,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조금 더 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위치가 또 21선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탈하면 보다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빠질 수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이평선들 있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대폭락까지는 걱정을 할 필요는 아직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머리 위에 11선이랑 481선 있는데 여기 돌파하면 마찬가지로 2만 원 아래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부터는 또 이제 매물 수와 2만 2천 원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여기 뚫어주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요만큼만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면 보다 가장 키포인트는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도 한번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